이다에서 교사를 맡고 있는 박혜진이라고 반갑습니다. 자, 오늘 지금 앞에 계시는 이 마치 영화 제작 발표회 같은 이 분위기의 분들이 오늘 패널이시고요.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일 거라고 모두 다 기대하는 소중이라는 사실. 제가 맡은 일은 이다 소개인데요. 이다가 뭐하는 사람들이고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이 시간에 의미가 좀 있을 거잖아요. 이다는 저기 포스터에도 잠깐 나와 있지만 환경과 생명문화재단 이다거든요. 그게 뭐예요, 쉽죠? 이렇게 설명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TV를 틀면 소고기를 마음껏 해체해서 맛있게 먹는 모습을 모두 부러워하며 보잖아요. 배 타고 바다에 나가면 몇 메다짜리 물고기를 잡는지 그게 몇 마리가 됐던지 낚싯바늘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올라오는 그 생명들에 대해서 와 부럽다, 맛있겠다, 멋진 물고기다 라고 마음껏 즐기는 시대를 우리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세상 어느 한편에는 이렇게 남의 고기를 마음껏 드시고 남의 생명을 마음껏 전락으로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좀 불편하다, 뭔가 이걸 우리가 마땅히 즐겨도 되는 건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법하지요. 그런 걸 고상한 말로 생명문화라고 설명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생명문화를 나의 일처럼 고민하고 이걸 우리 사회에 올바르고 제대로 된 방법과 가정으로 되돌리고 싶고 작은 기여라도 만들고 싶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환경과 생명문화재단 이다를 만든 것이죠. 저는 어쩌다 보니 지금 서울시 의원인데요. 지금 막 행정감사가 진행 중이거든요. 몇 시부터 갑자기 불이 나게 나가니까 너 어디 가냐 그래서 예, 환경과 생명문화재단 이다에 가서 오늘 인사말을 하고 와야 된다고 얘기했더니 돌아오시는 답변이 환경과 생명문화재단 이다보다 지금 너의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해서 저는 인사말 마치고 바로 실정 공간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각자의 할 일이 있잖아요. 이다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은 환경과 생명문화재단이라는 그 우리의 이름에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 사회에 누군가는 생명이라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존귀하고 마땅히 우리가 존엄함을 지키는데 노력을 함께해야 된다는 걸 동의하는 분들이 있죠. 그 동의하는 분들이 이다라는 이름으로 모여있고요. 그 이다에 대한 오늘 전환시대 담론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주제를 진지한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모여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하고 싶은데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니까 빨리 해서 너무 안타깝고요. 축하드리고 와주셔서 이 시베리아 벌판 날씨 들고 오신 이 정성과 마음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근치원님. 저는 환경과 생명문화재단 이다의 대표 김소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이제 이다를 만들면서 저희가 오늘 우리 사회 오늘을 진단하고 내일을 위한 제안을 누구나 내일을 위한 제안되는 담론들을 누구나 그야말로 논하고 쟁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그런 공론의 자리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만든 자리가 이다 생명문화 포럼입니다. 포럼은 2022년 주방대 김누리 교수님의 라이티즘과 그리고 글로벌 정치경제사회연구소의 홍기빈 소장님의 살림살이 경제에서 우리 사회 생명문화의 길을 찾는 것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어서 올 한 해 5월에 아마 여기 있는 분들 다 보셨을 것 같은데 그 수라라는 그 다큐를 제작하신 황윤 감독과 그리고 고양이들의 아파트를 만든 정재원 감독, 문소리 배우, 나이덕 시인, 소설가 김현수, 김책 작가 한승민 등 대중문화 속에서 생명권이나 생명문화가 어떻게 다뤄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참작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지구법을 연구하는 학자인 박태현 최종호 선생님을 모시고 또 동물해방의 현장을 지키고 있는 예술인 전범선 씨와 함께 지구법이 과연 생명권을 지켜낼 수 있을까라는 토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저희는 현장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싶었는데요. 최준호, 김영우, 오지혁, 윤정숙, 치진우 등 기후위기 시대의 각 현장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과 기후위기에 맞서는 현장에서 생명권의 목소리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어떤 과제가 우리에게 있는지를 활발하게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이렇게 2022년에도 우리 사회 생명문화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다양한 세션을 다뤄서 깊이 있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2023년 이다 생명문화 포럼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 오셨는데, 그 포럼 이름에 처음 오셨는데 왜 마지막이라고 같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올 봄부터 올해의 포럼 주제를 에코사이드로 정하고 그 에코사이드 포럼 기획단을 꾸렸습니다. 여기 기획단에 활동해 주신 선생님들이 계신데요. 그래서 여러 차례 세미나를 하고 세미나를 발표하기도 하고 또 그 내용들을 모아서 에코사이드 관련한 주제의 도서를 출간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긴 준비에 총화의 자리라고 총화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우리가 맞이한 주제는 우리가 에코사이드를 바로 직시하고 전환시대의 담론으로 삼아 과연 공론의 지도를 그려낼 수 있을지, 그 현장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 여러 활동가들과 토론을 하는 것을 앞순서에 담았습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실 선생님들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분쟁 지역 하는 곳에 이제 분쟁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난민들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예요. 사단법인 아디의 공선주 상임이사님 모셨습니다. 공선주 이사님은 그 가난한 지역에서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자행되고 있는 에코사이드의 현장을 그 현장의 이야기를 경험과 더불어서 들려주실 겁니다. 에코사이드의 피해를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대상은 역시 생물학적 약자, 사회적 약자인 것 같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빈민과 그들의 주거권 문제를 통해서 에코사이드에 접근해 주실 빈곤사회연대의 김윤영 활동가님 소개합니다. 에코사이드는 기후위기 시대의 환경 이슈이기도 하지만 인권과 평화의 담론이기도 합니다. 피스모모의 평화 페미니즘 연구소 심화정 연구실장님 죄송합니다. 에코사이드를 논할 때 거론되고 있지 않는, 또 다른 잘 드러나지 않는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예요. 다음으로 소개할 장윤석 선생님은 MD 에코사이드 코리아의 활동가이신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다 에코사이드 포럼 기획단에 참여해서 긴 시간 동안 포럼을 같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포럼의 기획단으로 그리고 기후위기 활동가로 만난 에코사이드 현장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죠. 지금도 아시아 각국을 다니다 왔다고 합니다. 춥답니다. 네, 저 윤석이라고 하고요. 제 환경과 생명 문화재단에서 주신 오늘 이제 이 자리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한번 에코사이드에 대한 첫 개론서가 나왔으니 이제 이후에 사람들에게 좀 더 다가가고 좀 더 현장 이야기들을 담은 책을 한번 엮어보자라는 취지로 이제 같이 원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코사이드라는 말 자체로 한번 저희가 흩어져 있던 영역들을 깨워볼 수는 없을까? 혹은 그전의 논의들을 좀 더 심화할 수는 없을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되게 다양한 의제, 고전적인 환경 의제라고 불리는 뭔가 석탄발전소나 뭐 공항같이 이제
전통적인 직접적인 어떤 토건과 기후 생태 환경 위기 사례 말고도 하나 넘어가서 개발 문제는 어떻게 볼까요? 혹은 동물과 여성과 비인간 새로 등장하는 원래 있었지만 계속 던져지는 화두들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혹은 그 가운데 있었던 사람으로서의 우리 사람 노동자와 혹은 빈장은 어떻게 우리가 볼 거야라는 질문들이 이어지는데 정말 답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서 오늘 이제 일부 자리는 이제 그런 논점들을 다루는 자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3년 전에 처음 에코사이드란 말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에게 에코사이드란 말이 어떻게 와닿는지 한번 다 여쭤보고 싶은 것 같은데 저는 되게 뭔가 되게 엄청 화가 많았을 때 그 말이 딱 적절하게 세계를 담고 있다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이제 어제 막 이제 아시아 전역을 떠돌다가 돌아왔는데 제가 15년 전에 인도의 동북 지역에 어쩌다가 살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에코사이드란 말을 만났던 계기는 이제 그 지역이 되게 옆에 우라늄을 채굴하거나 아니면 그 밑에 해수면 상승으로 이제 사라져가는 지역들이 이제 되게 딱 중위도에 있으니까 되게 타격을 많이 받는 지역이라서 그 사진을 어디선가 한번 보고 되게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이게 내 얘기구나라는 그 느낌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자리를 한번 다시 보고 각지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활동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네 파푸아가 잠기고 있어? 혹은 어디에는 미얀마에는 군부가 들어섰어? 이런 얘기들을 듣다가 이제 보게 됐고요. 저는 이제 청년기후기급행동이라는 단체에서 베트남에 지어지는 하틴에 지어지는 중앙투란 석탄발전소를 이제 막다가 법정까지 갔다가 대법원이 남았던 지금 상황까지 이제 계속 오는 활동가로서의 삶을 살아왔고 이제 그 가운데에서 에코사이드라는 말로 이제 그게 사업이 아니라 에코사이드다라고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말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 말을 하던 사람들과 활동가들도 자기 세계가 바뀌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 같고 저도 그런 면에서 이 문제를 단순히 큰 비극이 정말 심하게 있어라는 말 이상으로 좀 더 섬세하게 접근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에코사이드라는 말 자체는 저는 정직함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기후변화란 말을 기후위기라고 부르는 것처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가 정말 사이드에 준한 학살을 준하는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명명하는 게 가장 기본적이라 생각을 하고 그동안 그런 어떤 인식의 차이로 그냥 일개 기업의 사업이나 혹은 국가의 활동 혹은 군대 평화를 위한 군대의 전쟁 그냥 유지 활동 등으로 이제 합리화됐던 이야기들을 이제 범죄로 다룰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이 개념과 이 맥락의 가장 코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에코사이드란 말이 담고 있는 이제 여러 사례들이 이제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제 제가 잡았던 베트남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경 이제 원래 이제 중앙 1이라는 석탄발전소가 이제 한국 기업들과 정부들이 합작으로 지어졌는데 이제 그 온배수 문제랑 석탄재 문제를 반경에 한 10km 혹은 몇십 km 내지가 이제 파괴되고 사람들이 강제 이주가 발생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 전기를 이용하는 옆에 철강소 등에서 제철소에서 이제 큰 사고가 하나 나서 이제 지역의 거의 생태계가 완전 붕괴하는 거의 베트남 역사의 최악의 재난이라고 불릴 정도 환경참사라고 부르는 포르모사 독성 누출 사건이 있어서 인근 지역에 이제 좀 거주 불가능한 지역이 돼버린 곳에 이제 한국이 마지막으로 석탄발전소 하나를 더 짓겠다라는 거였습니다.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그리고 두산중공업, 두산에너지빌리티, 삼성중공업이 이제 이 사업에 참여했고 딱 그때가 3년 전에 한국의 그린뉴딜과 탄소중립 정책을 발표한 다음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청년기후기획행동 단체에서 이제는 한국이 이제는 이런 가해를 수출한 나라가 됐냐라는 관점으로 좀 이 얘기를 해보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계속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를 파다 보니까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베트남 지역에 삼성이 가서 그 지역에 이제 젠더 문제, 성착취 문제를 일으키거나 혹은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점점 더 가난해지는 문제 혹은 원래 선주민들이 이제 쫓겨나는 그런 어떤 인권의 문제 혹은
이 석탄이 어디서 와? 했을 때 인도네시아 이제 서파푸아나 이등지에서 콜마이닝 석탄 채굴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일어나는 수많은 또 문제들 이제 이런 것까지 접근했을 때 사례가 하나에 그치지 않고 계속 연결되는 걸 볼 수 있고 이제 이 아시아에서 일어나는 이제 이 사례들을 하나하나 들어갔을 때 이쪽에서 있는 활동가들은 저희에게 이게 기후 문제인 것 같아? 라고 이제 오히려 반문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하나에 한정되지 않고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박탈되는 문제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어린 여성과 아이들이 있는 문제 혹은 그 지역이 계속 이제 쫓겨나면서 막 판차촌이 생기고 이제 실험가 대하는 그 문제는 어떻게 볼 거야 라는 게 한국에 수출한 석탄발전소 하나에 꼬리를 물고 이제 있었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단체에서도 계속 문제가 연대로 혹은 어떻게 나아가야지라고 가는 것 같고 에코사이드란 문제가 단지 하나의 어떤 사건이 아니라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 까닭은 그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이제 여기 초대하신 다양한 분야의 분들에게서 저희가 더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제가 활동하면서 들었던 고민들 몇 가지를 이제 같이 나누면서 이야기를 풀어가고 싶은데 일단 첫 번째로 한국이 이제는 더 이상 개발도상국 혹은 이전에 원조를 받았던 나라가 아니라 너무 강하고 크고 너무 많은 이전에 마치 영국이나 다른 미국들이 식민주의 역할을 했던 것처럼 많은 국가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인데요. 이제 아무도 글로벌 사우스에 한국을 넣지 않고 이제 북반구 지금 기후의 위기를 일으키고 강조한 북반구로 이제 그저 활동가들이 계속 얘기를 주고 있는데 적어도 제가 어릴 때 한국 FTA 반대 운동을 했던 그 무렵에 한국은 이 정도까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왜 지금 세계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저기 라오스 댐이 무너진 그 이제 문제라든가 아니면 미얀마 군부의 자금을 지원하는 포스코의 문제 혹은 서파푸아의 콤플랜테이션을 수출하는 그런 문제들이 왜 다 한국 기업과 정부의 비호화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는 이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인데 그분들이 한국의 발전 모델이 되게 이상적이다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답을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우리는 자사율이 세계 최고니까 이 경로를 갈 수밖에 없다고 적어도 제가 15년 전에 살던 인도 지역에는 제가 살던 집도 학교도 다 없어진 상황인데 이 개발의 광풍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에코사이드의 사슬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룰까요? 어떤 발전 모델이 필요할까라는 질문이 첫 번째로 남아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가해자가 누구인가 했을 때의 문제인데 에코사이드는 현재 국제법의 형사재판소에 넣어서 정말 범죄를 일으킨 책임자 개인을 처벌하자는 운동으로 지금 가고는 있고 분명히 이 책임자를 처벌하는 건 중요합니다. 태안 앞바다에 삼성이 기름을 유출했을 때 아무도 형사적으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조금의 손배 정도만 하고. 근데 이 처벌 책임자를 찾는 것은 중요하나 이 책임자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할 때 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석탄발전소가 만약 기후위기 주범이라고 말을 하는데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우리가 주범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저는 절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번은 저희가 이제 직접 행동을 두산중공 비판하는 시위를 하다가 제가 5일 파스텔로 이제 비판하는 문구를 벽면에 적었더니 청소 노동자분께서 직접 메시지, 직접 문자가 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당신들이 하는 취지와 맥락 다 동의하겠다, 인정하고 나도 사실 나의 딸들과 그런 얘기를 한다. 근데 왜 내가 치워야 되지? 왜 내가 새벽에 출근해야 되지? 왜 항상 치우는 거는 저희에게 부담되나라고 되게 정중하게 문자가 와서 그 다음에 저희 수성 스프레이로 액션을 했고 덕분에 두산과의 민사 대상에서 이제 손배를 면하는 그 승리하는 주된 배경이 되기도 했죠. 근데 이제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저희는 당연히 이제 석탄발전소를 좌우하는 그 CEO부터 이제 그 윗단위가 분명히 있을 거고 가해와 차별은 다르나 근데 그 속에서 사람들이 연관되어 있는 과정을 봤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봐야 된다라는 게 두 번째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에코사이드라는 얘기가 너무 강한 말이고 실제로 저도 저 자신을 활동가로 소개하면서 나 번아웃 활동가도 활동가인가라는 그런 고민. 그러니까 이 운동이 에코사이드를 막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사라지고 힘들어하고 지치고 떠나는 문제. 아시아 전역에 이제 이 현장을 지키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볼까라는 고민입니다. 이제 에코사이드란 말이 가지는 힘만큼 이제 마치 장례식 한번 치르고 온 것처럼 진이 다 빠지는 기분을 경험하는 것 같은데, 이 에코사이드라는 문제를 비극을 막으려다 오히려 죽음을 막으려다 죽어가는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까 하는 저희와 저희 단체가 같이 고민을 하고 있고, 이건 뭔가 막는다에 그치지 않고 이걸 회복하고 살려가고 이제 뭔가 만들어간다라는 이후에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석탄 발전소를 막아야 돼라는 얘기 논쟁이 끝나지 않고 이 지역을 어떻게 살릴 거야, 이 지역을 어떻게 갈 거야, 왜 사람들은 떠나가지? 혹은 군산이나 혹은 삼척의 사례처럼 이 지역은 어떻게 수도권 착취 모델의 희생이 되지 않고 어떻게 다른 하나의 지역이 될 수 있어라는 질문이 저희에게도 있고, 이 운동을 하는 저희도 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거야라는 고민도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에코사이드에 붙는 동사가 무엇인지를 저희 패널들께 다 같이 질문으로 드렸었는데요. 이제 막다, 끝내다, 끝장내다 이런 식의 단어가 에코사이드라는 생태학살이라는 말에 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방금 드린 말씀처럼 에코사이드라는 말에서 학살에 눈을 둘 때 이 생태적인 상은 뭘까에 대한 질문이 이제 생략되는 것 같아서, 이걸 비극에 그치지 않고 정직하게 바라보되 넘어가자, 전환하자라는 이야기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입니다. 따라서 저도 이제 넘어가다, 전환하다라는 말이 동사로 붙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문명의 그림자를 넘어갈 수 있을까? 혹은 다음 평화는 뭐야? 라는 질문이 제 안에 계속 있고, 이제 어떤 사회가 그러면 에코한 사회야? 생태적인 사회인가 했을 때, 이제 아시아의 지역들을 다니면서 제가 들었던 저만의 기준은, 처음에 스톱 에코사이드 재단의 폴리 히트, 지금 돌아가신 그 법학자 변호사께서 제안하신 첫 번째 정의에 거주자들의 평화로운 향유를 심각하게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말이 있었는데, 저는 이 문장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코사이드, 스톱 에코사이드가 바라보는 에코한 사회는 그러면서 평화적인 문제로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저한테 기준은 얼마나 그 지역사회의 사람들이 구성원의 이름을 알고 있는가, 옆 동네 이름을 알고 있는가, 그 지역의 동물들이 되게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가, 혹은 평화로운가, 그 지역의 동물들이 괜찮은가, 그리고 이 지역을 찾았을 때 아이들이 표정이 괜찮은가, 웃는가, 뛰어노는가, 저한테는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 지역의 평화로운가를 생각했을 때 기준들은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지역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나 신뢰, 사회적 의집력, 공존의 가능성들이 이제 있었으면 하고, 그게 스톱 에코사이드가 바라는 어떤 지점으로서 저희가 쌓아가야 될 중요한 키워드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에코사이드만 다루고 있지만 개발하면서 제노사이드, 그리고 어쩌면 자살의 문제까지 이 구조 안에서 유해한 구조를 만든 사람이라고 안녕할 수 있어? 라는 문제까지 종종 이어질 것 같고요. 수많은 문제들이 중층적으로 묻어있다는 저희가 어떤 마음 혹은 합의하에서 이 이야기들을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답은 없겠지만 이제 이 죽음을 죽음으로 대할 때, 그리고 그 죽음에 분명하게 위계가 불평등이 있고 그 죽음에 혹은 나까지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혹은 저희가 이 다른 수많은 판들에서 있었던 왕국들이 어떤 이어짐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단법인 아니에서 인권 인도주의 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선주라고 합니다. 먼저 이제 제가 하는 분야의 일을 잠깐 짧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쉽게 얘기하면 가난한 사람들, 제3세계라고 말하고 혹은 또 저개발 국가라고 말하는 빈곤한 지역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개발이라는 활동을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개발 활동과, 그리고 재난 지역이나 지진, 태풍 이런 재난이나 분쟁이나 전쟁으로 인한 인도적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그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지난 6년간 미얀마의 로힝야족이라고 하는 라카인주에 살고 있는 소수민족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미얀마 군부의 집단 학살에 의해서 2017년에 약 100만 명 정도가
그 방글라데시라는 인근 국가로 대량 이주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미얀마 군부의 제노사이드다, 집단 학살이었다라고 이제 좀 그렇게 규정하고 재판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제노사이드라는 단어를 제가 한 6년간 거의 매번 제가 그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 제노사이드라는 말은 익숙했는데 그 이제 익숙함이 현장에서 제노사이드 피해 생존자들과 활동하다 보니 그 단어가 갖는 잔인함과 그 장기적인 트라우마에 대한 좀 감각들이 있었는데 에코사이드라는 단어를 좀 듣고 나서는 그 사이드인데 에코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저한테 강력하게 다가왔어요. 에코사이드? 와, 이거 너무 강력하다. 근데 굉장히 단어의 조합이 오묘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개인적으로 좀 에코에 대한 관심이 많았었는데, 에코는 제가 생각하는 감각은 생명, 존중, 평화, 굉장히 그린그린한 것이었는데, 또 사이드는 굉장히 어둡고 검은색이고 죽음과 막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사실은 그 언어의 조합이 굉장히 오묘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갖는 제노사이드에 대한 감각과 에코사이드라는 감각이 이렇게 같은 사이드가 될 수 있나라는 살짝의 의문이 있었는데, 일본의 그 오염수, 원전수 방류 관련해서 이제 그런 뉴스들을 접하면서 사실 마음속에 너무 분노가 막 일어나가지고 이건 범죄가 확실하다 하면서 이건 진짜 처벌 받아야 된다라는 그 강력한 분노가 일어나면서부터는 에코사이드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더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활동하고 있는 이런 개발 분야나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는 에코사이드라는 단어 자체가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후 위기에, 기후 재난, 기후 위기에 대응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간의 삶을 잘 회복할 것인가 라는 데 좀 초점을 맞춰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 책을 에코사이드란 침묵의 범죄, 에코사이드란 책을 읽으면서 저는 제가 활동하고 있는 것에 시선, 관점, 지평은 굉장히 확장하는 계기가 돼서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책을 오늘 갖고 오신 분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책 페이지에 45페이지부터 한 60페이지 넘게 45페이지 이런 말이 나와요. 철저히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아 대량으로 착취하는 행위는 필경 사회 갈등을 유발한다. 이런 일을 저지르는 기업과 폭력 집단, 그것을 부인하고 강조하는 국가로 인해 인권 침해, 지역 공동체 분열, 자연 자원의 불평등한 접근성, 사람들의 생계의 곤란이 가중된다. 더욱이 삶이 막막해진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 범죄 집단이나 부장 집단에 가담할 확률이 높아지므로 더 큰 분쟁의 악순환이 되기 쉽다라고 하면서 이제 55페이지부터 장기간의 무장 분쟁으로 인한 인간의 삶과 환경이 피폐해진 양상을 잘 보여주는 에리트레아 독립전쟁이라는 그 사례를 들어주시거든요, 이 책에. 근데 그 사례가 이게 1940년대에 일어났었던 무장 충돌이래요. 그런데 이게 2017년 8월 25일 날 미얀마 북부 지역의 로힝야 집단 학살에서 일어났던 그 양상하고 너무 똑같아서 제가 사실은 굉장히 놀랐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재난이나 분쟁이라는 것들이 사실은 인간을 굉장히 말살시키고 착취하기도 하지만 자연을 착취하고 생태를 착취하는 것까지가 너무 똑같은 양상으로 나타나서 이 개발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가 이제 개발이라는 그 분야에서 인간의 삶을 회복하는 그 과정을 활동하고 있는 그 맥락에서 정말 이런 사례들의 패턴, 어떻게 자연과 인간을 착취하는가라는 그 패턴을 충분히 인지하지 내가 못하고 있었구나라는 좀 성찰을 좀 가졌어요. 단순히 어떤 그 양상, 그냥 어떤 피해 규모나 그런 모습들에 대응하려고 했던 활동들을 많이 했지만 본질적으로 이 양상이 어떤 패턴을 갖고 있고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큰 관점으로는 좀 활동을 하지 못했었던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조금 눈에 많이 들어왔었고요. 로힝야 얘기를 좀 하자면 로힝야에서 집단 학살이 있고 나서 미얀마 군부가 미얀마 라카인 지역에 400여 개 마을을 다 불태웠습니다. 전소시키고 사람들을 학살했는데요. 그 많은 사람들이 약 100만 명의 사람들이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라는 곳에 오면서 그 100만 명이
임시 거주하는 지역에 약 3개의 국립공원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밀림이었다고 해요. 숲이 엄청나게 크게 있었는데 100만 명의 사람들이 넘어오게 되면서 그 지역에 2017년 그 8월 당시에는 하루에 축구장 한 3개에서 5개에 해당하는 숲이 별치되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그건 UNEP에 따른 자료이기도 한데요. 이제 그 사람들이 밀림 속에 100만 명의 사람들이 살기 시작하면서 원래 밀림이었기 때문에 코끼리가 살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코끼리가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살 곳이 없고 사람들과 이제 충돌이 일어나죠. 코끼리가 원래 살았던 지역과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들어오니까 코끼리랑 충돌이 일어나면서 코끼리에 밟히거나 코끼리의 공격을 당해서 사망한 사람들이 한 10명 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사람들도 이제 코끼리를 굉장히 두려워하게 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이제 유엔에서는 코끼리의 행동 반경이라든지 코끼리의 특성, 습성들을 사람들한테 좀 알리고 교육시키고 사람들한테 어떻게 피해가게 할 것인가, 코끼리를 어떻게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인도할 것인가 이런 교육과 훈련들이 좀 이루어져서 그 이후에는 이제 사망 사건이 발생하지가 않게 이제 잘 조정되었을 텐데요. 이제 이런 밀림이 파괴되면서 동물과의 좀 갈등도 있었고, 사람들이 100만 명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고 강제 이기된 상태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숲에 가서 나무를 베서 불을 피워서 조리용으로 나무를 불 떼서 밖에 먹기도 하고 그 나무를 팔아서 뭐 큰 돈으로 쌀을 사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되면서 사실 그 지역이 완전히 황무지 상태가 좀 됐었어요. 초반에는. 근데 이제 이 상황이 되면서 다시 이제 국제사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겠다 해서 나무도 심기 시작하고 사람들한테 이런 것과 관련한 피해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도 시작하면서 사실 지금은 초목이 많이 자라난 상태거든요. 약 6년이 지나서 초목이 많이 자라나면서 이제 로힝야 사람들이 강제로 미얀마 군부의 학살에 의해서 강제로 대규모의 사람들이 이동하게 되면서 갖는 그런 생태적인 여러 가지 위협들은 많이 조정되고 공존의 길을 많이 찾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초반에 방글라데시 원주민들은 로힝야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숲을 잃었다. 로힝야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코끼리들이 죽었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좀 이야기들이 많이 기사에 좀 올라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로힝야 사람들을 다시 미얀마로 돌려보내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는데요. 사실 이제 이런 상황들을 에코사이드의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이나 환경적인 측면에서 좀 더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이 인간이 제노사이드를 당해서 뭐 어떤 그런 얘기에 의해서 환경을 파괴되는 그러니까 보이는 양상들이 나타나는 이것들을 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고민들을 좀 가지게 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좀 화두를 던져드리고 싶고요.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피스모모 평화 페미니즘 연구소의 아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여러 계기가 있겠지만은 저는 주로 비인간 존재와 여성과 난민과 가해자성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와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2018년에 베트남 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진상 규명을 위한 시민평화법정이라고 하는 것을 꾸려서 조사팀 팀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이른바 제노사이드라고 하는 어떤 사건, 보기 전에 삶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렇게 만드는 그런 사건을 마주하게 되었는데 그 법정을 준비하면서 그 민간 법정이었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실제 법정으로 이어져 있고 오히려 사법적으로 시도되면서 운동의 동력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혜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사법적으로만 모든 것을 가져갈 수 없다라는 것에 너무나 공감을 하고요. 그때 느꼈던 건 민간인 학살을 이야기하면서 사실 그 전쟁의 전체상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던가 젠더 기반 폭력이나 에코사이드에 대해서는 물을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답답했어요. 그런 한계를 떠안고 진행을 했던 법정이었기 때문에 현지 조사를 하면서도 눈앞에서 마주한 그런 그때 당장 죽지는 않았지만 천천히 죽어온 그런 존재들을 이제 만나면서 여러 문제의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코사이드라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에코사이드라는 그 용어를 가장 처음 말했던 사람이 식물 생리학자 갈스톤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발견했던 어떤 뭐 트리오도 벤조닉 애시드라고 하는 그런 물질이 식물에 끼치는 영향을 발견했는데 이거를 이제 과학자들이 군사화했죠. 그래서 암을 유발하는 다이옥신을 포함하는 매우 강력한 고엽제 에이전트 오렌지를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갈스톤이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터뷰나 학습 논문 등을 통해서 이제 항의를 했고 1970년에 그 에이전트 오렌지에 의해서 야기된 베트남의 피해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살포 중지까지 요구를 하고 나섭니다. 워싱턴에서 유명한 연설이 있는데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고엽제 살포는 범죄다. 이것은 모든 형태의 생명체들을 파괴하는 방식, 모든 형태의 생명체라고 했어요. 파괴하는 방식으로 생태계를 폐허로 만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에코사이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고의적이거나 부주의한 인간의 행위에 의한 자연환경의 파괴. 저는 이름을 지을 수 있다면 그것을 주장할 수 있다는 말을 믿습니다. 추상적인 개념은 기소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에코사이드는 기소 가능한, 다시 말해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체적인 개념이라는 그런 지점에서 사법적인 의의를 갖습니다. 갈스톤이 에코사이드라는 용어를 대중화하면서 곳곳에, 지구 곳곳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걸 국제법으로 성문화하려고 해요. 아까 윤석쌤 말씀하셨던 히긴스 같은 분들도 대표적인데요. 사실 베트남 전쟁을 에코사이드로 호명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1972년 당시에 유엔 인간 환경에 관한 스톡홀름 회의에서 베트남 전쟁을 에코사이드라고 호명을 함과 동시에 이것이 국제적인 문제로, 국제적이라는 것은 어떤 국가 하나의 어떤 국제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제적인 문제로 이제 인식이 되면서 초국적인 여러 한계는 있었지만 단계를 거쳐서 사실 1998년에 ICC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로마 규정이 채택되었을 때 에코사이드라는 말을 쓰지는 않았지만 논의는 있었잖아요. 삭제된 조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종된 범죄라는 말을 붙이기도 합니다. 히깅스라는 사람은. 근데 어쨌든 관련 조항이 있습니다. 에코사이드라고 부르진 않지만 제8조 2항 2호 B의 4번인데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군사적 이익과 명백히 과도하게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며 자연환경에 장기적이고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공격하는 것, 범죄다. 그래서 이제 에코라는 말을 붙이지 않았기는 하지만 저는 명명의 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테말라 내전 시기에 선주민 마야족 여성들의 대대적인 성폭력 피해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자기들이 당했던 피해 사실, 즉 강간 또는 전시 성폭력이라는 것을 자신들의 언어로 번역할 말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말로 강간, 전시 성폭력이라는 번역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번역어를 확보할 때까지 많은 노력이 필요했고요. 1970년대만 해도 미국에서 강간 위기센터라는 게 생겨난 후에야 비로소 여성들이 성관계가 아니라 성폭력이라는 개념을 구체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코사이드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불처벌이라는 한계가 있죠. 저질러 나도 아무도 처벌하지 않는 국제법의 한계이기도 한데요. 강제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눈치는 봅니다. 불처벌이라는 한계 속에서도 미완의 가능성을 담고 있는 공동의 언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여기 이다 재단에서 여러 질문을 주셨는데요. 당신이 하고 있는 활동 중에서 이런 환경운동하고 좀 어긋나는 게 있습니까? 활동을 하는데 저는 사람들이 교차성을 이야기하면서 그 교차성을 취약한 사람들이 다 같이 연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취약한 존재들에게 그렇게 연대를 강요하는 것도 웃기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리고 연대하면 연대할수록 깊은 단절을 느끼기도 합니다. 네. 근데 저는 그때마다 연대를 요청이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절면을 주시하게 됩니다.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유대감은 어떻게 상실됐으며 이 단절은 어떤 힘 때문에 생겨난 것일까에 주목을 하게 되는데요.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께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제주에 가면 말 생추어리가 있어요. 말 한 명이 온전한 삶을 누리려면 1,700평의 땅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제가 간 곳은 이제 68만 평의 땅과 숲이 있는 곳이었는데 30명이 넘는 구조된 말들이 살고 있었고 구조된 말들이 늘어나니까 운영자가 근처에 숲을 개간해서 목초지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쟁에 동원된 말, 서커스에 흡사당한 말, 마차를 끌었던 말, 평생을 달려야 했던 말, 오로지 식용으로 생산되는 말, 해외에서 금지된 말 도살 때문에 제주까지 와서 도살당하는 말.
이런 말들이 가까스로 구조되어서 생추어리의 삶을 이어가는 과정에는 사실 숲을 밀어붙이고 목초지를 만들어야 하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생추어리는 사실 축산동물, 이다에서도 이제 아마 공론장에 있을 거라고 들었는데요. 생추어리는 그래서 응원하고 지지하지만 축산동물이 누려야 할 마땅한 다른 삶의 가능성을 보여주긴 하면서도 종착지가 아니라 우리 운동의 기항지로서의 시도일 때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해보고 싶고, 또 하나는 왜 사육동물이나 이른바 유해조수나 외래 침략종이라고 불리는 무시무시한 명칭을 가진 동물들을 집단적으로 살해하는 것은 에코사이드가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는 살처분을 예방적 살해라고 명명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행했을 때 2020년 1월에 연천군에 필드워크를 간 적이 있었는데 단 한 개체의 사육돼지도 살아남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이러한 사육돼지, 멧돼지, 고라니, 생태교란종, 외래 침략종 이런 동물들의 포획이나 살처분이나 이런 것들은 합법적 살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지시하거나 용인한 대대적인 살해, 국가가 용인한 폭력이라는 점에서는 국가폭력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특정 지역에서 특정 종의 동물이 일시적으로, 강제적으로 멸종됩니다. 공장식 축산과 구제후 살처분은 특정 종을 향한 명백한 대량학살임에도 대량학살로 명명되지 않습니다. 가축으로 분류된 동물들은 법적으로 소유주가 있는 재산이기 때문인데요. 산채로 우유나 달걀이나 정액을 생산하는 생명 파생 상품이기도 합니다. 상품이고 재산인 것이죠. 그래서 또한 이제 공장식 축산 같은 경우에는 각종 규제에서 면제되는 예외주의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가 용인하고 지시한 살처분도 공무 집행으로 이제 진행이 되죠. 그리고 이 축산업의 열악한 환경에는 가친척이 단축되어 버린 생을 살아가는 동물들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들로 채워지잖아요. 축산 노동자들의 삶이 함께 던져져 있습니다. 비전문직으로 국경을 넘어온 이들에게 허락되는 몇 안 되는 종류의 일자리가 바로 축산업입니다. 축사로만 상산되는 공간 너머에 이 공간을 지탱하기 위해 보완된 국경 관리 체제, 악취 저감 기술 같은 스마트한 기술, 그리고 축산동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수많은 시설 사업들이 공모해서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는 메커니즘이 연동되어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런 공장식 축산에 대한 실천적인 알매에 있어서 우리가 사실 동물의 권리, 동물권에만 국한되지 않는 분석의 시점이 절실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2부가 너무 저는 기대가 되는데요. 이 에코사이드 국제법정이 열렸습니다. 2016년에. 너무 기대했어요, 저는. 그리고 이제 판결문도 보고, 그리고 그 과정을 담은 책도 열심히 읽고, 관련 자료도 봤지만, 이 몬산토 국제법정이 2016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렸는데요. 세계 최대 종자회사인 미국의 몬산토를 피고로 세웠어요. 그 에이전트 오렌지를 만들어 뿌렸던 회사이기도 합니다. 기업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민간 법정이었습니다. 그때 법정 2달 전에 살충제를 제조하는 독일의 잘 아시겠지만 바이엘이라는 회사가 몬산토를 77조 원에 인수를 합니다. 이게 어떤 결합이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유해한 농약, 제초제, 고엽제가 제초제잖아요. 고엽제를 비롯해서 어쨌든 유해한 농약에서 시작을 해서 그로 인한 오염된 환경에서 병에 걸린 농민이나 소비자를 치료하는 일련의 약들까지 한 기업에서 생산하는, 병 주고 약 주는 시스템이 완결된 거죠, 국제적으로. 그래서 몬산토라는 기업의 활동이 수많은 개인과 공동체의 건강에 심각하고 유해한 충격을 가했다. 그리고 동식물, 나아가 생물 다양성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라고 몬산토 법정은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결론 지었으면 잘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한계가 있죠. 그리고 그때 판사들이 국제형사재판소 로마 규정이 정하는 인도에 관한 죄의 5번째 반인류 범죄 항목으로 에코사이드를 집어넣자, 로마 규정 개정을 권고하자, 이런 의견을 이제 냅니다. 그래서 에코사이드가 국제법으로 인정된다면 뭐가 좋냐? 몬산토라는 기업이 벌인 활동을 범죄로, 두산도 마찬가지고요. 범죄로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결탁한 국가의 책임에 대해서 추궁할 수 있다라는 점이 강조가 됩니다. 그리고 인도에 관한 범죄가 어떤 범죄입니까, 여러분? 식민지주의의 폭력을 물을 수 있는, 범죄로 취급할 수 있는, 아직 그렇지 못하고 있지만, 부분적으로 하고 있지만요. 가능성을 내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저는 인간과
비인간 존재들의 관계는 식민 피식민지의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식민 피식민지의 전쟁은 식민지 전쟁이 전쟁으로 인정받지 못하잖아요. 식물들이 인간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끊임없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식민지 전쟁이라고 하는 것들이 인도에 반하는 죄, 그러니까 식민지 아래에서 일어났던 대량 학살, 노예와 성폭력 이런 것들이 인도에 반하는 죄라는 개념을 원형해서 추궁당하게 되고 나중에 48년도에 제노사이드 조약으로 결실을 맺잖아요. 그러면 몬산토 법정이 생태 학살을 인도에 반하는 죄의 하나로 인정하도록 요구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더 적극적으로 이 법정을 가져오고 싶은 거예요. 마음에 안 들지만 인간 사회가 더 이상 비인간 존재의 삶을 식민지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엄중한 경고로서 의미를 갖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한계는 이 법정에서조차 비인간 존재들에게 원고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동식물이 나와서 말할 수는 없지만 대리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법정은 에코사이드를 얘기하면서도 에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는 논의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에코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이해한다면 그저 비인간 존재는 자원이나 상품으로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논의된 에코는 미심쩍습니다. 법정의 세 번째 세션에서 동물의 건강에 대한 몬산토의 활동 이런 초점이 맞춰져가지고 수의사, 축산업자, 양동업자가 차례로 나와서 증언석에 섰습니다. 토양의 건강과 동물의 인간과 건강은 독립적이면서 모두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 법정에서는 오직 인간을 위한 식량 자원으로서만 동물이 존재하고 또 동물의 건강 또한 오롯이 동물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안전한 식량이 되기 위해서 논의됩니다. 이들이 말하는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는 집단 수용소 같은 축사에서 젠더 편향적으로 수탈당하는 생명 파생 상품으로서의 동물들의 현실 또한 지속적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몬산토 법정은 인간을 지배의 정점에 둔 피라미드를 생태계로 상상되어 온 세계를 단 한 발자국도 넘어서지 못한 위기를 지닌 법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철거민, 노점산, 쪽방 주민, 홈리스, 장애인 등 다양한 당사자들과 함께 빈곤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함께 연대해서 해결해 나갈 것인가 싸움을 하고 있는 단체인 결혼자인데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빈곤이 개인의 게으름이나 나태함에서 비롯됐다라는 신화에 좀 반대하고 구조적인 결과로서 사회구조적인 결과로서 빈곤이 발생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명확하게 인지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빈곤이 구조적 결과인 것을 인지하되 어쩔 수 없는 일로 체념할 것이라고라 현재 가난인 창험에 놓인 당사자들의 연대를 통해서 이 사람들의 권리, 우리들의 권리를 하나하나 확보해 나가는 그 과정을 통해 빈곤을 발생시키는 현재 사회의 문제점이 해결의 단초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느낌은 대단히 명확하게 오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활동하고 있는 공간에서 굉장히 많은 죽음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고 특히 한국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가 가장 눈에 보이고 들리는 때는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이 발생할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입장에서 특히 작년에 반지하 수해 참사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었던 것을 좀 기억을 해보면서 에코사이드란 말이 어떤 현실을 좀 지칭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하게 알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이 주목받을 때 우리가 실제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이 생기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 사람이 경험했던 오랫동안의 시간에 대한 것인데요. 죽음이 발생한 장소는 마지막의 현장일 뿐이잖아요. 근데 그 죽음까지 가기에는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은 구조적인 모순이라든지 착취의 결과물이 이 한 사람의 죽음에 아부색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이해하지 않고 죽음에 대해서만 단지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실제 문제가 해결에 닿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에 정부에서는 언제나 이 죽음을 어떻게 더 먼저 발견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정보를 더 많이 수합해서 빅데이터화하고 그 정보를 또 통합을 하고 어떻게 해서 사전적으로 발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발견은 이 사람들이 겪는 빈곤을 해결하겠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가해자와 피해자 구도 혹은
그 죽음의 마지막 현장만을 바라보는 것으로는 당연히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거권과 기후위기라는 측면에서도 단지 주거를 현재 박탈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기후위기를 피해자로서 읽을 뿐만 아니라 읽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 사회가 집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향유하는 구조 자체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평등이라는 것이 단지 그 사람 그 불평등이 갖고 있는 피해자의 입을 통해서만 말해지는 것이 되지 기후위기의 원인으로서 주목할 수 없게 되는 한계를 갖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4, 5년 전까지는 가끔 이제 저희 특히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기후위기가 심각해지고 있으니 우리도 이거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대응해야 된다 이런 강의를 할 때가 있었는데 그린란드에서 막 이렇게 빙하가 녹아내리는 장면이라든지 그래서 눈썰매가 아니라 물썰매를 막 끌고 있는 이런 사진들 있잖아요. 이런 걸 많이 소개를 했었는데 한 1, 2년 전부터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전혀 없더라고요. 특히 반지하 수해 참사가 발생하고 나서는 기후위기와 주거권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나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 어떤 고리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만큼 우리가 지금 맞닥뜨린 위기 역시 대단히 엄중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우리가 지금 맞닥뜨린 이 상황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가 집을 만들어 왔었던 그리고 분배해 왔었던 과정에 대해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오래된 통계이기는 한데 2009년도에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 바가 있었어요. 뉴타운 개발이 진행이 된 곳에서 뉴타운 개발 전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다양한 결과가 있었는데 제 눈에 가장 띄었던 것은 4천만 원 이하 전셋집이 뉴타운 개발 전에는 83%였다. 평균적으로 뉴타운 개발이 된 지역에. 그런데 개발 이후에는 0%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4천만 원만을 가지고 전셋집을 구입했었던 가족들이 그 도시에서 내몰린 결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자산을 덜 가진 사람들이 도시에서 내몰릴 때 가장 직접적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피해를 입게 되는 사람들은 결국 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2006년에서 2019년 사이에 빈곤층의 주거지가 어떻게 변화했는가에 대한 통계를 보면 비주택, 그러니까 고시원이라든지 쪽방이라든지 비닐하우스와 같은 비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빈곤층의 비율이 2006년에는 1.5%에서 2019년에는 7.1%로 4배가량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2009년에서 2006년에서 2019년을 한번 생각해보면 그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가 얼마나 화려해졌나요? 굉장히 많은 새로운 건물들이 생겼고 정말 화려한 도시로 서울을 전 세계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그 사이에 가난한 사람들의 거처는 훨씬 열악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빈곤은 우리가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놓쳤거나 외면했거나 너무 바빠서 신경을 쓰지 못했던 일부의 문제라기보다 우리가 성장의 결과 그 자체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디선가 돈이 자동으로 불어나지 우리 앞까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몫이 사라지고 빼앗기는 과정을 무한히 반복한 결과 누군가에게는 거대한 이익이 남게 된다는 것이죠. 지난 5년 동안 집을 가장 많이 구매한 30명이 구입한 집의 개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8,000채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양말을 8,000개 샀다 해가지고 좀 이상한 편들인데 집을 8,000채를 단 30명이 구입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 30명이 구입한 8,000채가 있다는 것은 8,000개의 주거 빈곤이 발생했다는 의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8,000채의 집 중에는 분명히 깡통 전세나 뭐 이런 문제를 발생시킨 집들도 있겠죠. 그럼 누군가의 인생을 파멸로 이끈 집들이 또 그 속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 이 8,000채의 집을 구입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회구조는 무엇이냐는 거죠. 거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결부되어 있을 텐데 저는 핵심은 이윤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주거 빈곤 역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구조를 좀 이해하면서 주거권과 기후위기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부자들의 탄소 배출은 가난한 사람들에 비해 월등히 높죠. 그래서 얼마 전에 옥스팜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오염 엘리트라고 질문을 좀 하기도
하는 그런 보고서를 내기도 했는데 자산 수익 상위 1%가 하위 66%보다 더 많은 배출을 하고 있다고 해요.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소비 수준이 대단히 높아진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제가 노점 상인들에게 기후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이분들은 되게 바로 술구스러워 하거든요. 왜냐하면 노점상들은 수도나 이런 사용이 자유롭지 않다 보니까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릇을 써도 비닐을 횡단 번호 씌우게 되고 종이컵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너무 사실 좀 나쁜 사람들이지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여전히 한국에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기후위기에 대해서 많은 책임감을 느낀과 동시에 선택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문제 이상으로 이것을 이해하기에 곤란함을 겪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노점상들이 긴 시간 밖에서 생활하는 야외 노동자인 처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훨씬 많은 영향을 받게 되고 이런 기후변화 때문에 생계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점상이 장사가 잘 되는 건 사실은 봄가을 두 계절인데 이 계절이 계속 짧아지면서 생계 자체가 쪼그라드는 현상도 있는데 이런 것들까지 연결해서 해석할 수 있는 무기가 우리에게 별로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기후변화가 자신의 몸이나 이런 것에 축적되는 영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난한 이들이 겪는 기후위기에 따른 피해를 여전히 어쩔 수 없는 일, 혹은 원래 그랬던 일도 치부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반지하 수해 참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부와 서울시는 뭐 근본적 해결하겠다, 무조건 다시 이런 일 안 일어나게 하겠다 엄청 선언을 했었어요. 근데 1년이 지나고 지난 7월 달에 조사를 해보았을 때 반지하에 살다가 지상으로 실제 이주한 가구는 정부의 지원을 통해서 이주한 가구는 전체 반지하, 서울에 있는 전체 반지하 가구의 0.95%였습니다. 1%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우리가 재해는 왜 반복되는가 물을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런 상황이라면 그때 동시에 같이 일어났었던 일이 정부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20% 이상 삭감을 했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반지하 가구가 밀집해 있는 지역은 신속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가점을 더 재개발될 수 있도록 부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도 반지하에 살고 있었던 가구가 개발이 되면 그 개발 이후에 그 지역으로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또 재개발이 되었을 때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되는 임대주택이 15%였는데 10%로 비용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제 방법과는 완전히 반대의 선택지를 걷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을 막을 수 있는 행동을 조직하지 않고 이 문제에 대해서 염려한다는 것이 사실일까 이런 생각이 저에게는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야기해 주신 것들을 좀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그 마을이 사람들에게 있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한국의 개발 역사는 지속적으로 저는 마을과 공동체를 시민들로부터 앗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입자들의 평균 거주 연수는 3.4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참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그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2년마다 반복되는 임대차 계약, 그리고 얼마의 집세를 올리거나 재계약을 거절하더라도 세입자로서 아무런 대항력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들이 시민으로서 지역사회에서 민주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세입자에게 실제 보장되는가에 대해 좀 질문을 하고 싶고, 더불어서 한국의 아파트 사용 연한의 평균은 20년입니다. 20년. 네, 30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아파트를 무너뜨리고 쇠아파트를 짓습니다. 지금 벌써 신도시 재건축에 대해서도 아주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정부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에 반해 영국 같은 경우는 아파트 사용연한이 평균 100년입니다. 100년 가는 집을 갖고 있는 사회와 30년 만에 무너뜨리고 재건축을 해야 돈을 벌 수 있다는 시화가 있는 사회, 그리고 2년마다 한 번씩 세입자가 내쫓기는 사회에서 시민들이 갖고 있는 역량은 저는 굉장히 다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저는 주거권과 기후위기, 그리고 가난한 이들과 기후위기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때 단지
피해자로만 가능한 사람들이 호명되는 것이 아니라 재평등 그 자체를 원인으로 지목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활동과 연결시켜서 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집 문제는 뭐랄까요, 한국 사회에서 전 국민이 참여하는 전투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노동소득을 통해서 노후를 대비할 수 없고 집이라도 한 채 마련해야 노동소득이 중단됐을 때도 최소한의 안정적인 요처가 되고 조금 더 열심히 해서 내가 건물 하나 지으면 월세를 좀 받으면서 살 수 있는 미래를 꿈꿀 수 있고, 이게 저는 50년간 한국이 주택을 공급했던 양식이 실제 사람들의 실천을 그렇게 조직해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 이기적이거나 욕심이 많아가지고 스스로 그렇게 자신을 만들어 왔다기보다 가세대 주택 너네 공급해, 민간에서 공급하면 우리는 규제 완화해줄게, 시세 차익 누려, 이렇게 계속 해온 결과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세입자이 집을 소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집을 갖고 있더라도 적게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들을 그러니까 이런 환경에 우리는 이미 다 살고 있는데, 그 경우를 위해 살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 얘기하면서 사실 되게 막막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막 우리 집 한 채만 가집시다, 가난한 사람 생각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자네 그렇게 생각하겠죠. 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철저히 사람들의 아주 자신의 생존을 위한 전략이었다고 생각하고, 문제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선택했었던 그 전략이 너무나 배타적인 자원이라 사회적으로는 이롭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사회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으로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이 사회적으로 합리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사회를 제조시키기 위해서 꾸준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것을 하는 방법은 당연히 몇 가지 도구가 있겠죠. 예를 들어 돈으로 집을 좀 덜 벌게 만들려면 임대료를 한도로 상승시킬 수 없도록 만든다든지, 아니면 집으로 전입하기 위해서 과세를 더욱더 많이 한다든지, 보유하거나 빈채 노동자 집에 대해서 세금을 내준다든지, 이런 식의 방법들이 있을 텐데, 그거를 생각만 해도 하나하나 합의해 나가기가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저는 한편으로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엠프성이 지나치게 과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세입자로 처해져 있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미래의 집을 가질 사람들로만 묶어둠으로써 정치적인 대표성, 자신의 스스로 대표할 수 있지 않도록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좀 문제되면, 그런 것들도 저희가 좀 해소를 해나가야 되는데, 저는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우리가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는 공동의 비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없을 때 사람들은 각자들의 삶에 욕조할 수밖에 없고 타인의 실패에 대해서 가혹해질 수밖에 없지, 우리는 공동의 더 나은 비전을 가질 수 있다는 전제가 대단히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러한 약속 위에서 우리가 좀 새로운 사회를 조직하기 위해서 어떻게 서로를 새로운 약속을 만들어 갈 것인가 꾸준히 토론해 나가고, 실제 그것을 이해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림 그리는 다음에 조금 더 강제적이고 법적이고 사회적으로 그걸 룰로 이렇게 천천히 만들어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지 않을까 저는 사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영 학도관님께서 그 공동의 비전이라는 말씀을 하실 때 제가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는데요. 그 공동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 포함하고 있을까? 제가 지금 외국인 보호소 폐지 운동을 하면서 미등록 미주민들에 대한 혐오의 근거가 다 공공이에요. 공공의 이름으로 차별하고 혐오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전 공공을 더 이상 믿지 않고, 행정이 가닿지 않는 곳에서 가능성을 보게 되고, 그렇다고 행정이 가닿지 않는 또는 가닿을 능력이 없는 게 당연하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바깥에서 볼 수 있는 시도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공동의 비전이라는 것이, 그리고 아까 거주, 주거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서식지도 마찬가지고, 다른 말로 공거 이런 말도 해요. 함께 거주한다, 공거 이런 개념들 요즘에 쓰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디까지 함께냐는 거죠. 예를 들면은 아주 쉬운 예라고 생각하는데요. 새로운
아까 전에 어떻게 체제 전환할 수 있냐고 하셨잖아요. 저는 감각이 혁명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마찬가지. 감각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리 윤리적인 당위성을 얘기해도 남 일이고 내 할 바 아니다 라는, 그 나랑 무슨 관계 있어, 이렇게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떤 걸 봤냐면, 그 시민들이 그 공거를 위해서, 공동의 서식지와 공동의 주거를 위해서 도시 탐조라던가 조류 유리창 충돌을 공론화하는 실천을 하는 걸 보면서 되게 비판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나 응원을 하지만 저도 탐조를 하기도 하고, 그때 나오는 뭐 법정보호종, 천연기념물, 생태교란종, 외래침입종, 유해조수, 이런들의 구분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보호대 박멸이라는 극단적으로 이분화된 세계에, 그 세계를 만들어내는 것에 가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닭도 오리도 메추리도 칠면조도 오골개도 샌데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 시민운동 하시는 분들이, 그 조류 관련해서 너무 중요한 일이긴 하잖아요. 유리창이 새들의 최상위 포식자가 되었다. 저는 이 표현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이런 말씀도 하세요. 국내에서 연간 800만 명의 새가 투명벽에 부딪혀 죽는다. 50년간 북미에 서식하는 새의 30%가 사라졌다. 새가 사라진다는 건 우리를 실존에 가깝게 하는 다른 세상이 조금씩 없어지는 것이니까 내가 조금씩 사라지는 것이다. 저 너무 이거는 그 비약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연간 사라지는 800명의 새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새들은 안 들어가요. 예,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민들이 열심히 축적한 데이터가 이른바 공공 데이터가 돼서 그 공공을 문제를 잘 삼아야 되는데, 공공 데이터를 만들어서 수렴되는 게 국립생태원이에요. 그리고 국립생태원과 함께 시민들이 피드백 주고받으면서 활동을 하시는 거죠. 국가자원을 커머닝한다, 공공의 것으로. 이런 가능성 담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응원을 하지만, 이 기관이 누굽니까? 국립생태원하고 환경청이 누굽니까? 야생동물 보호에 집중적인 활동을 하는 곳입니다. 뉴트리아 괴물쥐 이렇게 이름 붙여서 박멸 사업에 10년간 100억이 넘는 국가주도 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조하는 내가 실천으로서 일조하는 것이 구조에서 어디에 뭔가 구조적으로 어떤 좌표에 있는지를 굉장히 자각하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계를 정치적으로 재구성하려면 내가 놓여져 있는 그 좌표가 어떤 면에서 어떻게 움직이는 것인지를 잘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운영활동가님 얘기 들으면서 그 공동이나 공공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싶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되게 고전적인 에코사이드 현장은 확실히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4대강 사업과 이제 새만금 사업을 이제 큰 축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사무적 석탄발전소 이렇게 세 가지가 저는 가장 크게는 꼽히는 것 같은데, 방금 김윤영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주권과 주거권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 하나하나 맥락을 살펴볼 때 시기가 연동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땅이 필요하다. 지금 정작 쓸모있는 어떤 무언가로 쓰지 못할 새만금을 땅이 필요하다라는 명목으로 이제 무모하게 확장해서 세계 기록에 남을 어떤 방조제와 그로 인한 어떤 생태 참사를 이제 만들어냈던 새만금 케이스였고, 그리고 혹자는 4대강 사업의 녹색 성장으로 포장된 이면 아래 아파트 지을 강모래가 필요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이명박 전 서울시장 이 뉴타운 사업을 열풍을 불면서 갔던 것과 그 이후에 있었던 4대강을 헤집어서 그 안에 있는 현대건설과 이제 모래들을 끌어와서 뭔가 신도시들을 확장했던 사례, 그리고 그 가운데서 증언해주신 빈민들과 그거와 살던 사람들이, 원래 선 주민들이 사라져갔던 사례들은 이렇게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있을 생태학살 현장에 대해서는 말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되게 어려운 지점인데, 윤 정부가 설사 핵발전소를 몇 개씩 늘려간다면 저희가 월성 원전이나 이제 기존에 봤던 그 전기를 이동하기 위한 뭐 밀양 송전탑 사건 같은 한 번 짓고 그걸 전기를 이동하기 위해서, 혹은 그 사업적 석탄발전소에 석탄을 끌어오기 위해서 등 같은 다양한 연쇄 사슬로 그게 일어난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어려웠던 질문인 것 같습니다. 동물의 아까 그 야생동물, 축산동물, 반려동물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거꾸로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동물권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기 전까지 환경이라는 말 속에서 야생동물들에 관련된 운동들이 있었잖아요. 축산동물들에 대한 권리라든가 축산업의 구조를 문제 삼는 것은 후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후발로 나왔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야생동물 쪽에 계신 분들이 축산동물에 관심이 없듯이 서로 관심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조금 지형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더 관심을 두려고 하고 조금 더 전체적인 상을 보려고 하는 흐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국에서 에코사이드 현장이 어디냐고 했을 때 전 DMZ를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국에서 발견되는 동식물의 최대 67%가 그 주변에 서식한다. 몇몇 종 거기서만 발견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2016년부터 그 민간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DMZ로 들어가서 파주 지역 시민들이 생태 조사를 해왔습니다. 꾸준히. 대단하죠. 근데 이제 거기 몇 번 따라가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전쟁으로 황폐해지고 미군 주둔으로 오염된 땅이잖아요. 지뢰 때문에 인간들은 밟기조차 두려워하는 땅에서 의외로 동식물들은 이동 패턴을 다시 개척하고 가족을 꾸리고 공동체를, 삶을 재건해왔습니다. 전쟁은 인간들만 겪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조전 선생님 말씀 인용하면 제노사이드와 함께 에코사이드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근데 잠깐 생각해볼 문제는 미군이 쓰고 반환한 땅이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군사활동으로 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돼서 인간이 살 수 없게 된 곳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곳들을 야생 동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너무 이상한 일이에요. 어찌 보면 그 오염을 했던 주체가 그 정화의 책임을, 정화의 책임이나 비용을 크게 줄이기 위해서, 아니면 오염의 주범이 미군이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환경부라고 하는 정부기관에 떠넘김으로써 타 국가의 문제의 본질을 은폐하고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전 문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군이 오염시켜놓고 국립야생동물보호구역으로 둔갑시킨 곳들은 세계 곳곳에 있더군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이야기되어지면 좋겠어요. 그럼 평화운동 하시는 분들도. 그리고 환경부가 뭐 이렇게 1차, 2차, 3차, 4차 이런 식으로 야생동물 보호 기본계획 발표하지 않습니까? 오늘 관련된 기관에서 나오셨으니. 그런데 제4차가 2021년부터 2025년입니다. 그런데 이 DMZ에 대한 어떤 설명도, 미군 반항 지역이 왜 오염됐는지 그런 유래 같은 거 단 한 줄의 설명도 없어요. 멋진 풍경 속에서 희귀한 동식물을 마주하면서 탄성을 지르며 기뻐했던 제 마음만큼 이 문제의 본질은 애초에 전쟁과 군사주의에 있다는 것 또한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코사이드의 측면에서 DMZ를 강조하는 것은, 현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교차적 관점을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집을 펼쳐지 사는 게 불법이 아닙니다. 완전히 합법적이고 처벌할 방법 또한 당연히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윤리적이냐라고 하면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윤리적이지 않다라는 이유로 처벌을 하거나 아니면 행동의 조정을 요청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저는 그거는 무기력한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기력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는 실질적인 절차를 우리가 마련해야 되고, 그게 재발방지이면 유일한 방법이고 우리 사회를 실제 재조직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가장 유력한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른 사회를 꿈꾸는 사람들이 조직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세력화가 되어야 하고요. 그러한 세력화를 통해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거지.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저는 가장 핵심적인 집단은 이해관계 자야라고 생각해서 그 관계를 재조정하기 위한 어쨌든 실력을 발휘하지 않는 것은 무기력한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좀 주의해야 돼요. 네, 저한테는 이게 기후정의랑 생명평화가 어떻게 같이 할 거라는 얘기가 이제 계속 들리고, 사실 이 논쟁이 지금 되게 오랫동안 기후위기를 인식한 이후에 계속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김윤영 선생님과 심한 선생님 말씀하신 이제 그들과 어떻게 살 걸까, 이 질문 애초에 성립하지 않는 것이죠. 분명히 어떤 가해를 강조하는 집단과 그 집단의 책임자들이 존재하고, 그리고 그걸 방치하면서 흘러온 상황 속에서 책임을 추궁해야 될, 규책을 해야 될 대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막상 두산을
이제 공개 소탐활동소를 막으려는 과정 속에서 아까 만났던 청소 노동자분 이야기처럼 그분은 두산에 소속되어서 노동자로 있지만 그분에게 책임을 물 수는 없고, 마찬가지로 이 과정에서 소탐발전소의 노동자에게 기후위기에 책임을 물 수는 없다는 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지점에 이게 공존 가능성이 열린다고 이게 두 다른 논지가 공존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예로 제 외삼촌이 두산에 실제 다니시는데 정리해고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그 이전에 삼촌께 두산에 대해 얘기를 드릴 때는 되게 두산에 본인에게 그거는 두산이란 기업은 희망이었다는 얘기를 주셨는데, 이 정리해고에 대한 말씀 드리면서는 그 부분에서 두산 오너 일가들이 어떻게 그 노동자들을 착취했는지에 대한 얘기도 또 따로 들려주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접합 지점들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질문 자체를 이제 이것 또는 저것으로 두지 않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집을 8,000채 갖고 있는 사람 법정까지 제가 해야 되나, 저는 물론 연대의 대상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 저를 연대의 대상이나 상대할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고, 같은 나라에 사는 국민이라도 이재용하고 제가 만날 일 있겠습니까? 저는 계급성은 도처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걱정까지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하지만, 그렇지만 최근에 고민을 하게 만들었던 건,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센소리를 하다 보니 어떤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요, 베트남에 호치민이라는 대도시가 있고 그 옆에 동나이라는 위성도시가 있는데, 이 위성도시는 온전히 호치민이라는 관광도시를 먹여 살리기 위한 농업, 축산업, 공업도시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막 거기에 이제 한국 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막 비판하면서 새로운 식민지다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었는데, 가장 열심히 앞에 있었던 어떤 분이 이제 끝나고 집풀이를 하는데, 자기 어렸을 때 그 동나이에 살았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거기서 엄청 대기업에 다니는 분이셨고, 자기 거기서 국제학교 다니고 미국에 있는 명문대학교를 나와서 지금 굉장히 커다란 기업에서 뭐 환경 쓰레기를 그냥 아주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다니면서 동물권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 분열증적인 존재가 됐는데 더 이상 견디지 못하는 임계 상황이 와서 나는 이제 회사를 바꾸려고 한다. 그런데 아까 그 얘기를 듣고 있자니, 앉아서 듣고 있자니, 그런 수혜를 흠뻑 받고 자란 온 생애가 그런 아버지의 그 동나이에서 벌었던 그 돈으로 자기의 모든 자원이 생긴 거잖아요. 지금 갖고 있는 자원조차. 근데 거기에 대한 성찰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돌고 돌아서 어쨌든 제 옆에 와 있는 거잖아요. 돌고 돌아서. 처음에 저기 동나이 살 때 저랑 만날 일이 없겠죠. 대저택에 살 때는. 근데 돌아 내 옆에까지 올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기는 하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좀 희소가치가 있는 가능성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저는 계급 투쟁은 도처에 있고, 이런 에코를 논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계급 투쟁이라고 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으로 동력에 대한 얘기 주신 게 너무 이제 남아서 대답을 못 드렸는데요. 사실 활동가란 이걸 포스터 나온 뒤에 제가 활동가라고 말하기가 너무 주저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 현장의 치열함을 지금 제가 가지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또 동시에 어떤 활동, 어떤 미래가 있을까? 우리는 어떤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가지고 있지 못한 활동가라는 생각 스스로 조금 하면서 부족함을 느끼는 처지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고민이 있더라고. 생각하면 정말 빠른 경제 성장을 해왔던 한국에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게 탈성장 이론에서 상상계의 식민화라는 개념이 있는데, 제 상상력 자체가 이 식민화돼 있구나, 혹은 제가 뭔가 비판하고 뭔가 나누고 뭔가를 분석하고 뭔가의 잘못을 따라갈 수는 있지만, 그거만큼 제가 땅을 일구고 공동체를 바꾸고 뭔가 대안을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저한테 있지는 않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의 시민사회나 진보정당의 정치에서는 정말 모아서 가기 되게 힘든 저희가 내적 갈등인데, 거의 내전까지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고, 저희가 이렇게 이 두 가지 환경운동과 노동운동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조를 어떻게 융합할 거라는 질문도 쉽게 섞어내지 못하는 그런 맥락들이 제 안에도 있는 것 같고, 우리 운동 진영 안에도 계속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아시아 지역에서 제가 이 활동하는 도처의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되게 많이 힘을 받고 이번에 왔는데, 이제 그 친구들은 정말 저와는 비교할 수 없이 진짜 현장에서 댐 무너진 지역에 가서 수해를 복구하고 진짜 파푸아 선주민들의 어떤 여성 권리 운동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분명히 글로벌 노스의 어떤 책임과 처벌과 기업과 국가의, 심지어 군대가 연동된 그 가해 에코사이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저항하기 위한 공동체를 바꾸는 방법에서 굉장히 섬세한 거예요. 그래서 되게 힘을 많이 받았고, 막 서로의 트라우마 작업들을 치유할 때 막 울면서 얘기를 꺼내지만, 그래도 나는 이 일이 너무 행복하고 이 일이 너무 행복하고, 그것을 어떤 비극을 감지하고 그거에 다음을 만들어가는 일이 너무 자기에게 미닝풀한 의미 있다. 그리고 그 한 발자국 걸어가는 게 느리지만 계속 20년 뒤엔 여기가 다르겠지? 라는 생각 가지고 한다는 것에서 되게 힘을 많이 받았고, 저희 스톱 에코사이드 인터내셔널 대표님이 조조 메타께서 한국에 오셨을 때도 자기는 이것을 법정을 제정하는 운동을 하지만 활동가로 살아온 인생의 수많은 현장들을 다 연결하고 다 이제 살려가고, 본인도 힘들 때 조금 쉬지만 그 가운데서 되게 이게 희망찬, 우리가 이제 기후 위기에 절멸하는 게 아니라 스톱 에코사이드로 다음 갈 수 있어라는 얘기를, 그 어조를 주고 싶다는 얘기를 되게 본인 스스로 기원에서도 되게 말에서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되게 기억에 남았고, 저도 그 동력은 같이 만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조금 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평화나 안전이나 아니면 생태적인 이른바 균형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엄청 시끄러운 것이고 엄청 위태로운 속에서 가까스로 확보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새벽 생츄어리 활동가들이 쓴 책을 보면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문장이 있는데요. 우리가 송곳니가 난 돼지를 본 적이 없잖아요. 다 뽑아버리니까. 멧돼지만 송곳니가 있는 걸 보고, 사육돼지들도 송곳니가 납니다. 생츄어리의 활동가들도 사실 그런 송곳니가 나게 될 줄 몰랐겠죠. 돼지를 뭐 1년 이상 키우는 그런 농장이 없으니까요. 근데 점점 세계가 커지면서 이 송곳니를 보면서 위협을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한테 다가오는 사람을 향해서 입을 벌려서 물진 않아도 이렇게 신용을 한다거나 그런 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새벽이가 송곳니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자기의 안전을 스스로 확보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의 송곳니를 뽑지 않고 운동을 해야겠다. 그것은 서로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는 일인 것이죠. 이 반려견 무슨 몇천만 시대에 산책할 때 입마개 채우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입마개를 채워서야만 나의 산책의 안전이 확보되는 이런 사회는 좀 이상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서로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공존을 하고 공생을 하고 함께 살기가 가능합니까? 그래서 저는 평화와 안전이라고 하는 것을 국가담론에서 탈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의미에서 이런 에코적인 의미도 편안하고 모두가 안전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굉장히 치열하고 치고받고 인간들이 손해볼 각오가 돼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되는 그런 길을 함께 열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방금 해주신 얘기를 너무 넉넉히 듣고 있어요. 너무너무 공감하고요. 제가 올해 가장 열심히 활동을 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전세 사기 문제였습니다. 네, 올해 또 가장 너무 가슴이 아팠던 경우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경매를 유예해달라고 울부짖는 법정에 경매를 낙찰받으러 온 사람들의 얼굴을 보내드렸던 것 같아요. 너무나 제 또래의 그냥 평범한 시민들입니다. 괴스러운 사람들이 아니고 무슨 심술 긋거나 뿔다니는 사람들도 전혀 없죠. 근데 저는 이 시민들의 이해관계를 그렇게 이렇게 나누어지게 하는 이 이윤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야지만이
화해도 가능하고 문제 해결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는 분명히 누군가에게 또 손해가 있겠지만 저는 그것은 또 감당을 해야만 하는 사회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이행을 위해서 감당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이 한국 사회는 지금 너무나 불평등을 확대하는 고리 그 자체이자 가난한 사람들에게 빈곤을 실제보다 훨씬 더 견디기 어려운 것으로 만드는 공간이 되고 있고 또 기후위기라는 것은 이것을 완전히 절대적으로 증폭시키는 매개가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모두를 위한 주거권이라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미래의 구호가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잘 돌아보면 좋겠다는 제안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다양한 말씀해주신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자리한 이 위치가 굉장히 중첩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국에서는 제가 집안채 없는 되게 어떻게 보면 가난한 사람일 수 있지만 또 아시아의 어디 저개발국가에 가면 아이폰을 내 돈 주고 살 수 있는 또 부자의 한국인이기도 하고 저는 한때는 또 채식을 했지만 지금은 고기를 너무 맛있게 잘 먹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또 주변이나 가족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기도 하지만 반려동물에만 관심이 있고 정말 그 한국 사회에서 많은 아이들이 폭력, 아동학대와 해외 입양과 관련해서 관심한 것을 보고 빈노하기도 하는 굉장한 제 존재 자체가 다양한 위치 속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이것들이 되게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을 할 때는 되게 분리되어서 막 생활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거의 나라는 존재 안에서 모든 것이 귀결되고 있었지만 그게 분리되어 있다라고 되게 판단하고 살아왔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사실 아까 빈곤의 문제도 주거권의 문제도 아시아의 어딘가에서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혹은 분쟁의 피해 생존자 등 간에 그런 모습들을 사실 우리가 계속 남의 이야기라고 이렇게 분리하고 적으로 두고 이겨야 될 사람이 싸워야 되는 사람이라고 두거나 혹은 몰라도 되는 사람이라고 무시하거나 하는 것들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계속 연결되어 있다라는 감각이 없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면서 사실 모든 문제들이 나를 둘러싼 생태적인 관점을 조금 더 키워야 된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우리가 서로 함께 모든 이슈와 모든 분야 모든 존재들 비인간이든 인간이든 간에 그런 것들이 좀 연결되어 있다라는 감각을 경험하는 시간들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그 경험들이 우리의 생태 감각을 키워줄 거고 그 생태라는 거는 저는 좀 관계맺음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관계맺음 속에서 서로의 공존과 평화를 좀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말씀해주신 안들을 통해서 그래서 좀 자기 위치성과 연결성들을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993년에 제가 환경운동을 공지의 일기로 들어갔거든요. 그때 많은 주변의 그 지인들이 지금 이 시기에 환경이라는 말을 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사치스럽고 개량적이라고 비판을 했었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 3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서 지금 우리 사회가 기후위기라는 환경 문제가 전면화되어 있는 시대에 있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그 당시에 비판했던 내용, 이렇게 그들 환경운동을 시작하는 주체들이 있고 대량이라고 할 때 담았던 담론들, 인권이나 노동이나 이런 과제들이 지금의 이 뭔가 이렇게 기후위기라는 이 확산된 환경의 문제 시대에 사는 지금도 여전히 그 문제가 같이 이렇게 공존하면서 있구나라는 거. 그런데 그게 이코사이드라는 저 표현 속에 어쩌면 그 두 단어가 절대 분리되지 않고 그 영역이 같이 우리가 논하고 넘어서는 예, 그런 전환해내는 그런 주제가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런 주제로 남아있구나라는 생각도 들어봅니다. 저희가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지금까지 사는 동안에 이렇게 초중고를 다 거치고 대학을 거치고 사회 활동을 하는 과정에 휴머니즘이라는 근간이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인권 문제, 평화 문제, 노동 문제 이런 것들도 다 그 관점으로 만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달을 만드는 과정에서 인간에 의해서 인간이 전반화되고 인간을 중심으로 고민했던 그 뒤에 놓았던 문제들
어떤 미인간 동물과 또 다른 생명이 있는 존재들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의 포스트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지금의 시대에 우리가 만날 새로운 또 영역과 주제들이 산적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한제를 저희는 이달을 등록하는 과정에서도 많이 만났습니다. 이달을 등록할 때 환경부를 갔더니 환경부에서 우리나라 환경부의 어떤 사업 항목에도 그 생명문화라는 표현이 없대요. 생명권이라는 주어부처가 없고 그러니 이걸 환경부에 등록할 수 없다. 그럼 어디로 가냐 우리는 그랬더니 너희 사업 안에 동물권이 들어있으니 국민축산수산식품부로 가라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먹지 말자 하고 축산을 반대하고 하는 이 동물권 운동 단체 모두가 현재 아이러니하게도 농림축산수산식품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생명문화재단, 생명권 행동재단 이렇게 준비하다가 환경부가 너희가 환경부에 하려면 환경과를 붙여달라고 해서 그래서 주무부처를 환경부로 등록하게 된 아이러니한 문제도 있는데요. 어쩌면 우리가 이제 기존 사회, 아까 휴머니즘도 그렇고 기존 사회 담론을 바꿔가는 것, 그건 우리 철학이었고 인식이었고 어떻게 양식이 되어 있는 걸 바꾸는 건 어쩌면 아주 작은 도전들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를 물살이로 바꾸는 언어의 변화, 그 동물 해방 물결에서 거의 젖소 6마리를 구출해서 생초리를 만들면서 그들이 젖소를 젖소라 하지 않고 꽃풀소라고 바꾸고 6마리를 6명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이제 각계명자가 아니라 생명명자를 써서 우리가 조금 더 그렇게 생명이 있는 존재들을 생명의 개념으로 들여다보는 이런 언어나 어떤 태도의 이런 변화들이 우리의 그 감각도 바꾸고 그것이 어떤 하나의 인식을 바꾸고 어떤 양식과 문화를 바꾸면 그게 새로운 시대의 어떤 큰 철학을 이루는 출발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여러 이야기를 하는 중에 앞으로도 우리가 만나야 하는 숙제가 화두가 정말 많겠구나. 이제 우리가 새롭게 공부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해야 할 이런 내용이 너무너무 많구나를 느낍니다. 이제 이다 생명문화 포럼도 앞으로 국가, 권력, 관습, 제도 그런 이름으로 행사되는 모든 폭력의 얼굴을 공개하는 자리가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구와 생명 있는 존재들의 권리가 구호나 의제에 머물지 않도록 행동하고 있는 이들과 함께 자리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생태적 생산력을 가지고 섬세하고 따뜻한 재생과 공생을 고민하는 이다 생명문화 포럼을 앞으로도 저희가 준비해 보겠습니다.